고독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과 자연들이 대화의 상대가 되고 교감이 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자연과 버타여 교감이 통할 때는 행복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속상했다. 그날도 화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코스모스 꽃물결에 도취되어 한참 고독한 생각에 젖어 외로움을 타고 있을 때 호련히 연화가 웃으며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 피부는 꽃잎을 닮았고 그녀의 의상도 꽃잎의 향기로 물들어 있는 듯 아름다웠다. 연화는 장미와 백합꽃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만들어 놓은 꽃의 정령처럼 느껴졌다. 호련히 웃음 지으며 나타난 연화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도련님, 또 꽃님들을 짝사랑하다 마음이 토라졌나 보네. 불러도 대답 없는 임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고독에 젖어 있으려나? 연화가 나타나 다정하게 나를 감싸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꽃향기보다 더 좋은 냄새가 코끝에서 감돌았다. 꽃처럼 예쁜 연화가 나타나 말을 건네주니 꽃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해 답답했던 마음이 저절로 풀려지는 듯 했다. 내 얼굴에 행복한 표정이 흐르자 연화는 또 이렇게 말했다. 꽃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응답이 없어 속상했나요? 응, 봉숭아 꽃나무의 목소리처럼 국화나 코스모스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 꽃송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해요. 어쩌다 들릴 때도 있는데 그건 정말 가끔 있는 일일 뿐이에요. 내가 그동안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었는데 그건 도련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 화초들은 지금도 도련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반갑다고 수없이 말들을 걸어오지만 도련님이 그 소리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가끔이라도 들린다면 이제 자연과의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연화의 뒤에는 꽃잎들의 그러한 이야기 소리가 모두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요. 다 들려요. 도련님도 조용히 꽃잎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리며 귀여운 몸짓들을 하는 장면들을 들여다보세요. 화초들의 귀여운 몸짓이 바로 화초들의 언어이며 우주의 메시지와 다름없어요. 그러한 우주의 메시지를 통해 꽃잎들이 도련님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도 전해주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도련님은 봄이 되기 전부터 정성을 다해 화단을 가꾸고 화초들을 돌보았잖아요. 그러한 정성과 사랑을 화초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초들은 도련님이 나타나면 모두 행복한 기분에 젖어서 사랑의 기운을 잔뜩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화초들이 도련님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일은 없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황홀한 생각이 든다면 그보다 행복한 대화가 어디 있겠어요. 화초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은 소리내어 말을 하지 않아도 생겨난 그 모습의 자체로도 우주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도련님은 자연을 향해 소리의 대화만 들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전해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삼라만상의 어떤 존재들과도 나누지 못할 대화가 없을 테니까요. 연화의 교훈을 듣고 나는 우주와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다시 배웠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은 그냥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무언의 메시지를 쉬지 않고 전달하며 세상을 깨우치고 있다고 연화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들과도 하늘에서 흘러가며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을 바라보면서도 그리고 이름 없이 피어난 길가의 작은 꽃망울 하나와도 마음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워나갔다. 어린 나이부터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법을 터득하니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깊어지며 우주와 자연을 향해 경외하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었다. 연화는 이렇듯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천사였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고를 깊게 단련시켜주는 스승이기도 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숙한 관념들을 품었던 것은 연화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두어 시간쯤 걸어나가면 넓은 바닷가가 나타난다. 그 바닷가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작은 섬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섬에 친척이 살고 있었다. 그 섬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나룻배가 필요한데 이쪽에서 아저씨, 저 좀 섬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쪽 섬의 나룻배 아저씨가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대답하고 친절하게 나룻배를 몰고 와서 건네주곤 했다. 그 아저씨는 섬지기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맴돌다가 섬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아무 보상도 없이
나룻배를 태워주곤 했다. 언제 봐도 말이 없으면서 입가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저씨였다. 그 섬지기 아저씨 덕분에 나는 항상 친척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을 찾아가고 싶으면 아무 불편 없이 건너다닐 수 있었다. 작은 섬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친척집 낚싯배를 빌려 타고 바닷가로 밤낚시를 나가곤 했다. 고고한 달빛이 쏟아지는 밤바다에 나룻배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고 있으면 별별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때로는 푸른 불덩어리들이 반딧불처럼 물 위를 날아다니기도 하고 괴상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했다. 날치라는 물고기들이 새처럼 떼를 지어 물 위로 튀어나와 멀리 날아가다 내려앉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고래처럼 생긴 시커먼 동물이 물 위로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 사라지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 밤바다의 풍경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밤낚시를 나갈 때마다 단골처럼 나타나는 괴상한 친구들이 있었다. 귀신처럼 머리를 늘어뜨리고 사는 동물인데 얼굴 모습이 사람하고 너무 비슷했다. 아마도 인어가 있다면 그렇게 사람처럼 머리를 늘어뜨리고 사는 괴상한 짐승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처음에는 그 동물도 나를 경계하고 나도 그 동물을 소름이 끼치는 눈으로 바라보곤 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아무 경계도 없이 친구처럼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실제로 그 귀신처럼 생긴 동물에게 놀라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 친구의 해녀 할머니였는데 해녀 할머니는 평생 동안 바닷가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었다. 해녀 할머니가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 넓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 그 귀신처럼 생긴 동물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다 쓰러진 후 자리에 눕다가 다시는 바닷가에 나가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아버린 일이 있었다. 해녀 할머니가 죽기 전에 들려준 말에 의하면 머리를 산발한 물귀신 몇이 끼륵 끼륵 하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물에서 튀어나와 달려오며 덤벼들더라고 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물귀신이 할머니를 잡아간 것이라고 전설처럼 소문이 나 있었다. 물귀신에 대한 전설은 그 외에도 어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동물이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나도 그 물귀신에 대해서 대충 들은 바는 있었지만 밤낚시를 나갈 때마다 주변에 나타나 서성이는 모습들을 보니 그렇게 사람을 해칠 만큼 사나운 짐승은 아닐 것 같았다. 그러다 우연히 그 물귀신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물귀신들이 밤바다의 물 위에서 놀다 돌아가는 곳은 도깨비 섬이라고 부르는 바위섬이었다. 몇 마디씩 떼를 지어 놀다 바위섬으로 돌아가는 물귀신들은 섬에 오르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도깨비 섬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 도깨비 섬은 비가 오려고 하거나 날이 흐리면 섬의 모습이 이상한 형태로 바뀌곤 했다. 때로는 상여 같은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가마 같은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물 위에 피어난 커다란 꽃송이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렇게 도깨비 섬이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은 그 주변 어촌마을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현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운 생각으로 그 섬에 함부로 접근하는 일이 없었다. 도깨비 섬을 뼈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위섬 둘레를 뼈처럼 생긴 암석이 빙 둘러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바위섬에 얽혀진 전설도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바위섬에 살고 있던 암컷 구렁이와 건너편 섬에 살고 있던 수컷 구렁이가 서로 사랑하며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해마다 한 번씩 섬과 섬 중간의 바다 가운데서 두 구렁이가 만나 사랑의 교배를 나누었다고 했다. 그러다 한 번은 바위섬에 살고 있는 암컷 구렁이가 병이 들어 수컷을 만나러 가지 못했고 암컷이 그리워 바위섬을 찾아온 수컷도 지쳐서 돌아가지 못하고 두 구렁이가 함께 엉겨붙은 채 바위섬을 감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 두 구렁이는 바위섬 전체를 감을 만큼 큰 몸집이었다고 하는데 두 구렁이가 함께 바위섬을 감고 죽은 후 나중에 뼈만 남게 되었다. 바위섬을 감고 있는 뼈 모양 암석들은 명락없이 구렁이의 척추뼈를 닮은 것처럼 희고 뾰족뾰족했다. 그처럼 바위섬이 모양이 수시로 변하는 현상과 구렁이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그 섬에 나는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물귀신 동물들이 그 바위섬에 은신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더욱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어느 날, 그날도 밤낚시를 나갔다가 고요한 달빛 아래 저 멀리서 신비한 모습으로 외롭게 떠있는 바위섬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으로 낚싯배를 저어가기 시작했다.
바위섬에 다가갈수록 물길은 제법 거칠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 두려움도 없이 낚싯배에 노를 힘껏 저어갔다. 바위섬에 근접하자 파도 소리는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고 바위섬이 불청객의 접근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다. 그때 검푸른 파도들이 성난 괴물들처럼 달려들 듯 바위에 부딪히기 시작하니 울컥 두려운 생각이 조금씩 밀려들기 시작했다. 더구나 거센 파도 때문에 마땅히 낚싯배를 정박시킬 장소도 눈에 띄지 않았다. 힘들게 겨우 한 장소를 잡아 낚싯배를 묶어두고 뼈처럼 뾰족뾰족한 암벽을 타고 섬에 오르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면 아주 작아 보였는데 섬에 오르자 제법 넓고 규모가 큰 바위섬이었다. 바위섬에는 풀이나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았고 섬을 둘러싸고 있는 구렁이 뼈 같은 하얀 암석들은 달빛에 반짝이며 기분 나쁜 기운들이 감도는 것 같았다. 뭔가 좀 음산하고 을씨년스런 분위기의 섬이었다. 다행히 대낮처럼 밝은 달밤이어서 처음 도착한 섬이지만 발을 잘못 디디거나 절벽 같은 곳으로 추락할 염려는 없었다. 하지만 섬 주변에서 아우성지는 파도 소리에 마음이 저절로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바위섬 한복판의 정상에 도달하니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몇 그루 나무가 서 있고 풀과 화초가 자라고 있었다. 풀과 화초가 자라는 곳으로 다가가니 달밤에도 꽤 깊어 보이는 우물 하나가 있었다. 우물이라기보다는 바위섬 한복판을 깊게 뚫어놓는 구멍 같았는데 구멍 속을 들여다보니 저 바닥 밑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이 일부러 뚫어놓은 구멍은 아닐 텐데 사람 손으로 다듬 듯 매끄럽게 뚫려있는 바위 구멍의 우물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얼핏 보니 깊은 바위 우물 밑바닥에서 작은 불덩어리로 보이는 물체들이 반딧불처럼 움직이며 물속으로 들락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어디선가 낯익은 불빛들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물귀신 동물들의 눈에서 빛나는 불빛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불빛들은 사라져 버렸는데 그때 느낌으로 물귀신들의 은신처가 바로 그 우물 속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물귀신 동물들이 살고 있는 우물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는데 좀 쌀쌀한 날씨 탓인지 우물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자 이상하게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졸음을 참을 수 없어서 우물 옆에 돌멩이를 베개 삼아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다가 깜빡 정신을 잃은 후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가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 초쯤의 일이었지만 밤이 되니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그 상태로 단잠을 청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도 모른 뒤 눈을 떴는데 조금 전 바위섬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상한 풍물들이 살고 있는 처음 보는 세상에 도착해 있었다. 무엇 하나 낯설지 않고 생소하지 않은 모습들이 없었다. 그곳에 지어진 집들이나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그곳 사람들은 생소한 차림의 나를 발견하고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무표정하게 지나다니고 있었다. 자기들끼리는 무얼하고 재밌게 제잘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내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표정한 모습들로 일관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두려웠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이런 의문과 두려움에 쌓여 생소한 풍경 과집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를 한참 동안 방황하면서 걷고 있는데 어느 커다란 집에서 노인 한 사람이 나오더니 나에게 손짓을 하며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는 신용을 하였다. 위아래 붉은 의상을 걸치고 머리에는 검은 천의 터번 같은 모자를 쓴 노인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두렵고 답답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붉은색 의상의 노인이 불러주니 저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큰 집으로 안내한 노인은 넓은 정원의 의자에 나를 앉게 한 후 입을 열었다. 여기는 자네가 오는 곳이 아닐세. 그렇게 말하는 노인의 눈에서는 불꽃 같은 광채가 났다. 또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위엄도 있었다. 노인의 말을 듣고 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질문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세상 같은데 어디인가요? 이곳은 그대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물질 구조가 다른 2차원 세상이야. 이곳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자네의 배를 채우지 못하고 살로 가는 양식도 되지 않아. 말하자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해도 바람으로만 배를 채우는 현상과 다름없지. 이곳의 양식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양식이 되고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네에게는 아무리 먹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헛양식이란 뜻이지.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고 말겠군요. 그래서 이곳은 자네가 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살아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단 말씀인가요? 하지만 걱정 말게. 자네를 도와줄 기인이 곧 나타날 테니 그 기인의 부탁을 받고 자네를 내 집으로 불렀다네. 저를 도와줄 기인이 누구이지요? 곧 알게 될 걸세. 그 말이 떨어지고 조금 지나서 한 낯익은 여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연하였다. 그곳에서 연화를 대하니 너무 반가웠다. 2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연화는 붉은색 의상의 노인을 마치 친구처럼 대했다. 노인과 몇 마디 정담을 나눈 연화는 내게 이렇게 꾸짖듯 말했다. 어쩌다 이런 무모한 일을 저질렀지요? 도련님은 방문하지 말아야 할 장소를 찾아온 거예요. 이 바위섬은 인간들이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장소예요. 특히 그 주변은 물길이 사납기로 이름나서 웬만한 어부들도 섬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아요. 그 바위섬을 찾아갔다가 실종된 낚시꾼들의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 소문이 사실일 줄은 몰랐는데 도련님은 평소에도 가슴이 조일 만큼 무모한 장난을 잘 부리는 걸 알아요. 앞으로는 할 일 안 할 일을 가려가며 살도록 하세요. 조심성 있는 삶을 살라는 뜻이지요. 내 말 명심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 빨리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구출이나 해줘요.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마치 유령의 땅에 도착한 기분이야. 호호호, 이제 좀 겁이 드나 보지요? 그러나 걱정 말아요. 이 연화가 곁에서 지켜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왕에 이곳 2차원 세상을 찾아왔으니 구경이나 잘하고 돌아가도록 해요. 다시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2차원 세상에 도착한 후 연화를 따라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다양한 볼거리들을 구경했다. 2차원 세상의 땅을 밟으며 걸어 다니는 기분은 마치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기분 같았다. 그리고 그 세상의 사물들은 형체와 색채는 가지고 있는데 투명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2차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현실의 세계처럼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도 현실 세계의 인류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행복들을 겪으며 다양한 삶을 연출하고 있었다. 2차원 세상의 구경을 마치고 연화는 나를 안전하게 현실 세계로 안내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통하는 보이지 않는 문이 어딘가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곳은 예전에 연화가 안내했던 보이지 않는 세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다. 연화는 자연과 우주의 목소리는 고독할 때 잘 들린다고 하였다. 세상 누구와도 대화의 상대가 없고 자신의 말을 전달해줄 상대가 없을 때 자연이 우주에 대해서 작은 생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진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엄마가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듯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 무엇과도 대화가 통하지 않을 상대가 없다. 밤하늘을 향해 별빛을 바라보면 별빛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숲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것들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자연과 우주의 소리를 듣고 그것들과 신년의 대화를 나누어 갈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자아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유기체라고 단정할 때 쉬지 않고 우주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며 한층 순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나 느낌은 우주 에너지의 현상이다. 생각이 곧 에너지인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는 쉬지 않고 에너지가 발생하며 그 에너지에 의해서 생각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전기가 끊기면 전기장치들을 사용할 수 없듯 인간의 몸에서 에너지가 고갈되면 어떤 정신이나 생각도 품을 수 없다. 생각의 에너지는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은 우주 전파의 현상으로 자연이나 우주에 전달하게 만든다. 인간들만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들도 생각을 한다. 논리적이고 조합적인 사고는 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인 사고력은 모든 생명체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곤충이나 벌레도 잡으려고 하면 도망간다. 도망간다는 뜻은 붙잡히면 죽는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식물들도 생각을 하고 불행과 행복을 느낀다. 영양과 수분이 충분하면 좋다는 표정으로 싱싱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생기가 없고 축 늘어져 괴롭다는 표정을 짓는다. 식물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가까이 다가오면 행복한 파장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자기를 해치거나 상처를 입히려는 존재가 나타나면 고통스런 파장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식물들은 가까이 다가온 존재의 파장에 의해서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한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우주의 유기체 현상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파장을 읽고 느낄 수 있으며 그 파장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파장을 우주의 공용어인 텔레파시라고 부른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텔레파시를 통해 의사를 교환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도 예외는 아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우주의 텔레파시를 통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의사전달이 가능하다. 우주 텔레파시는 초월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현상인데 불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기능들이 인간에게서 퇴화되어 있다. 우주 텔레파시를 이용하면 산에 들어가 산새들과 대화를 나누고 물가에서 물고기들과 대화를 나누며 화단에서 꽃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주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다면 삶 전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리라. 우주는 다차원의 세상들이 서로 겹쳐있는 현상이다. 그 다차원의 세상들은 서로 겹쳐있으면서도 간섭을 받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 물질의 파장과 파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현상이 존재한다.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도 모르고 살아갈 뿐이다. 삶의 저 너머에도 보이지 않는 세상은 마찬가지다. 차원이 다른 보이지 않는 세상끼리는 서로 2차원 세상이라 부른다. 2차원 세상끼리는 경계가 없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경계를 쉽게 넘나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특정한 지역의 우주의 공간이나 지상을 막론하고 2차원 세상끼리 통하는 관문이 있다. 2차원 관문이다. 2차원의 관문을 찾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의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2차원 세상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다. 자칫하면 다차원의 미아가 되어 영원히 실종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마치 연화와 동행하지 않으면 소나무 숲에 감추어진 세상을 찾아낼 수 없던 것과 일치한다. 바깥 세상으로 나오며 돌아올 때 표식까지 해두었지만 다시 혼자서 찾아가면 그 표식들까지 사라지곤 했다. 결국 혼자서는 찾아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란 걸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다. 연화의 모습은 내 나이 13살이 넘은 후 다시 볼 수 없었다. 연화는 그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나를 보살펴 주었다. 연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이후로 연꽃 호수가 펼쳐져 있던 보이지 않는 세상은 꿈속에서나 찾아갈 수 있었고 연화가 전해주던 맛있는 음식도 다시 맛볼 수 없었다. 연화와 보이지 않는 세상은 꿈속에서만 자주 나타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손만 내밀면 가까운 곳에 연화의 웃는 모습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연꽃 호수의 세상이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빛으로 가려져 있는 그 세상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졌다. 이후로 연화는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그리움의 상징이었다. 고아처럼 외롭게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슬픈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연화가 살고 있던 따뜻한 세상이 한없이 그리워지곤 했다. 어쩌면 나는 그때 연화라고 하는 유령을 따라 유령의 세상을 방문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는 연화와의 만남이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연화는 한 집에서 영원 전부터 살아온 식구 같은 기분이었고 연화가 안내해준 세상은 현실 세계의 일부라고 느끼며 방문하곤 했었다. 그러한 연화는 어릴 때 나의 정신세계를 크게 일깨워주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우쳐준 대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화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내 곁에서 아주 떠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많았다. 그녀는 항상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곁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는 무언의 위로를 보내주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녀의 몸에서 발산하던 따스한 기운이며 풍풍에 실려오는 꽃향기 같던 그녀의 향기가 항상 코끝에서 느껴지곤 했기 때문이다. 연화와의 인연을 계기로 나는 늘 우주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우주를 마음에 품을수록 우주에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더 크고 오묘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연화는 보이는 현실 세계를 바깥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안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과연 나는 연화의 말대로 이 진흙탕 같은 세상을 일부러 선택해서 찾아온 것일까? 일부러 찾아온 세상이라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곳은 슬픔과 어두운 그림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혼자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그리워하곤 했다.